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 장맛비가 아닌 마치 우기가 시작된 것처럼 비가 매우 많이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요즘 날씨를 보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곤 합니다. 야, 결혼식을 불러 세우기를 잘했어. 이 말 그대로 제가 결혼식장을 예약한 후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결혼 파토를 결정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결국 제 아버지와 예비 장모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음악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엄마와 아빠랑 얘기도 해보고 나 혼자서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해도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맞아. 그 일을 한 건 오빠가 아니지만 내가 오빠에게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파혼하자고 하는 건 이상한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오빠의 입장에서는 어이없을 것 같고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결혼한 뒤에도 계속해서 오빠를 보면서 어머니와 행동이 겹칠까 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자신이 없고 무엇보다도 어머님 얼굴 잘 보지 못할 것 같고 오빠도 한번 생각해봐.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변하지 않겠지? 그건 나도 알아. 내가 방금 내 입으로 나한테 얘기했잖아. 나 억울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억울할 것 같지 않아.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한 행동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왜 너랑 결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적어도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다면 이 정도쯤은 그냥 나만 보고서 결혼해 줄 수는 없는 건가? 나는 그것도 서운해. 아버님께는 제대로 말씀드리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오빠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말을 잘하면 뭐 할 거야? 그때 상견례장에서 어머님이 하셨던 말, 그 말을 우리 부모님과 나도 다 들었지만 이제 와서 말을 잘하면 뭐 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 더 얘기해도 내 대답은 똑같고 바뀌는 일 없어. 그만두자. 파혼 이야기를 꺼낸 건 남자친구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있기 직전까지 우리 두 사람은 신혼생활을 상상하며 행복에 빠져 있었어요. 특히나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았던 터라 제 주변에서도 너희 사이엔 고부 갈등 같은 것은 없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들 부러워했었죠. 제가 파혼을 이야기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더구나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파혼의 원인이 될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빠와 헤어지고 나서도 오빠 어머니와 인연이 너무 깊어져서 그것 때문에 또 힘들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칭찬해 주시고 저도 그분을 잘 따랐어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것에 힘입어 가진 직업이 좋았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죠. 그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 주셨기에 그저 감사했어요. 우리 아들은 능력도 좋고 어디서 이렇게 착하고 똑똑하고 아름다우면서 능력이 뛰어난 하은이와 만났을까? 그렇지, 하은아. 저놈이 너를 상처 주면 나한테 털어놓으면 알겠지. 하은이 동생도 이제 있는 것 같아. 대기업에 입사한 것 같아. 아유, 하은이 부모님은 정말 좋으시겠다. 남매가 둘 다 대기업에 취업해서 말야, 부모님들이 자녀를 아주 잘 키우셨어. 하은아, 너는 꼭 우리 집 가족이 돼 줘야 해 알았지? 세지섭이랑 결혼해서 내 며느리로 들어와야 해. 엄마는 하은이가 아니면 우리 집의 큰 며느리로 생각이 없어.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고기다. 나랑 약속한 거야? 네, 그럴게. 오빠가 널 상처 주면 어머니에게 다 말할 테니 오빠가 제대로 혼내줘. 누가 뭐래도 주위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든지 나는 패션 분야에서 일하면서 대기업에서 알바 중이야.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연봉과 좋은 복지만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내 일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야 하고 그 책임감만큼 일에 대한 성과를 잘 내야 하는 곳입니다. 특히나 저는 인욕심이 많아서 한번 프로젝트를 맡았다 하면
체중이 3kg에서 5kg까지 많이는 빠졌다가 다시 살이 오르기를 반복하곤 했어요. 그럴 때면 제 부모님만큼이나 예비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를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다투었을 때는 예비 시어머니께 하소연할 만큼 정말 가깝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서는 더욱 호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건 우리 부모님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도 제 남자친구와 잘 지내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서 남자친구와 잘 지내셨죠. 큰아들이 생긴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영업을 하시면서 겪으신 스트레스를 토로하시는 정도예요. 치서봐.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술 한 잔 같이 하자고 얘기 좀 해봐. 오늘은 정말 곤욕을 치르는 날이었어.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그냥 시사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일로만 알았지.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줄 알았겠어? 오늘 저녁 반 얼굴이 아주 창백하게 변하는 것 같아서는 말도 말아주세요. 정말요.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니까 하준이가 가서 아버지와 한잔 하실래요 하고 얘기했는데도 반응이 없네요. 그래도 지섭이가 내가 얘기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 가서 말 좀 붙여봐. 엄마도 참, 아무리 오빠가 아빠랑 가깝게 지냈어도 오빠도 불편하겠지. 그냥 내가 가서 아버님께 얘기할게. 오빠가 불편하게 뭘 그런 부탁을 해? 이러려고 오빠 오라고 한 거였어. 하여간, 아니야. 내가 아버님께 가볼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아버님 기분 풀어드린 데에는 자신 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퇴근하고 오는 길에 남자친구와 함께 가게로 와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힘이 없어져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나눈 뒤 함께 운영하고 계신 부모님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함께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분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해봅니다. 그러나 가게에 들어가니 예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직원들도 엄마와 아빠에게 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 들어가니 아빠는 계시지 않고 엄마만 CCTV 담당 업체와 통화 중이었고 아빠는 가게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얼른 아빠에게 좀 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저와 남자친구가 술을 한잔하면서 그제야 그날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차선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이 자리에서 10년이 넘게 장사를 하면서도 오늘 같은 일은 처음 겪어봤다. 그렇게 어려울 때도 그런 인간들이 가게에 온 적은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살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인간들이 더 많아지나 몰라. 너희들도 아빠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해. 특히 지서봐. 너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해. 그래? 회사를 때려치우고 내 사업을 해볼까? 장사를 할까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지.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안 되죠. 사실 그 사람은 정말 겁이 없네요. 그렇게 하면서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못했을 텐데요. 분명히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도 같은 짓거리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 근처 다른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오늘 아버님, 어머님께 일어난 일을 겪은 분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인물이 모여 있는 것도 이런 여자 때문이 아니라는데 경찰은 금방 그 여자를 잡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말이죠. 어떻게 처음부터 똑같은 집에 두 번이나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마다 CCTV를 설치한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기술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그렇게 얼굴 하나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자꾸 곳곳을 피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장면을 프린트해서 가게 앞에 붙여두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무조건 그렇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와서 같은 가게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2번 온 사람이 3번은 못 오겠어요. 그냥 이참에 가게 주변을 다 싹 돌면서 그 여자 아주머니 동네에서 조용히 해야 해요. 원래 아버지의 가게에는 각 방마다 CCTV를 설치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급 식당이었기 때문에 사업 관련해서 저희 부모님은 식당에서 미팅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카운터 쪽이나 복도에만 CCTV를 설치했을 뿐이었고
손님들이 식사하는 룸 안에는 설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진실을 손님이 들어서면서 설치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좀 나와 주세요. 아니, 세상에 말이야. 이렇게 비싼 돈을 받으면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사장 어딨어? 사장 나와서 이거 내가 발견 못하고 그대로 먹었어? 응, 맹장이라도 터지면 어떻게 해야 해? 당연히 보상할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쏟은 시간, 차 기름값 다 내면서 기분 망쳤어. 이게 바로 내가 받을 보상이 되겠지? 이 말이야. 이거 제대로 보상 못 받으면 여기 가만둘 게 없어. 알겠지? 어쨌든 고급 식당이네. 모범 음식점이라고 붙여놨으면 어떤 대책을 세울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서는 처음 보는 손님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해 오신 식당에서는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부분 함께 해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불미스러운 사고나 음식 맛의 변화 같은 일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CCTV가 룸 안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하셨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장사를 제대로 해야죠. 이렇게 대우하면서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음식을 파는 게 나을 거예요. 제 입맛이 사라지는 건 심각한 문제네요. 계좌로 말한 피해 보상액을 입금해 주세요. 그 손님이 가게 안을 휘젓고 나간 후에 가게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머리카락은 우리 식당에서 조리되는 과정에서 나올 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물질이 머리카락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머리색이 해당 손님의 머리색과 같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많이 나왔던 일이었죠, 사장님. 그런데 그게 다른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맑은 국물이었거든요. 그걸 주방 실장님이나 서빙하는 조나 아무도 못 봤거든요. 머리카락이 있었다는 거요. 그걸 얘기하면 당장 우리가 버리고 다시 내놓았을 텐데, 그리고 머리카락의 색깔이 그 손님 머리카락 색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A4 용지에 올려놓고 봤을 때 그때 다들 얘기했었어요. 그 손님 머리카락 색이랑 비슷하다고요. 속상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영 찜찜하기도 하고요. 괜히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속아간 것 같아서 그게 영 찜찜하네요. 우리 부모님도 가게 직원분들의 이야기에 동조를 하셨기에 그 이후로는 룸에 CCTV를 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가 다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이 실제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친구야, 증거가 있니? 어떻게 생각하지? 생사람이 해야 하는 건 먼저 사과인 것 같아. 돈은 받으면서 말이야. 음식에서 내 머리칼 나온 거지? 그게 어딜 봐서 내 머리칼인데? 네, 너희들은 저렇게 장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곳에 내가 뭐든 올리면, 인터넷에 너희 가게 음식에서 머리칼 나왔다고 글 올리면 너희들이 따지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애들도 안 하는 행동을 하시면 어떡합니까세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저희 가게에서 돈 받아가신 거죠. 내가 그때 일만 생각하면 속이 열받아요. 열받아 우리 남편이 당신 때문에 며칠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당신 그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그게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이 주변 상인들도 손해본 거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다 불러와 볼까요? 불러와 봐요. 뭐야? 음식을 팔아서 남의 돈을 버는 주의에 어디서 손님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어디서 손님한테 협박하는 거야? 응, 에라. 과거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범행을 마음 놓고 저질렀을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손님은 우리 부모님의 식당에 여전히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같은 짓을 했었어요.
그녀는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섞어 놓은 적이 있었죠. 그 일이 발각되자 우리 부모님이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그 여자는 가게를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 과정에서 그 여자가 저희 아버지를 쫓아가며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을 겪으며 특히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가 특별히 고통받았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일이었던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남자친구도 스스로가 일어나는 일로 인해 붕괴하면서 당장 CCTV 화면에 찍힌 그 여자의 모습을 인쇄해서 가게 앞에 붙이자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겪음으로써 우리 부모님과 나의 남자친구 사이도 더욱 가까워졌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 잘 대하는 남자친구에게 더욱 마음을 열게 되었죠. 물론 상견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모든 면이 무조건적으로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둘이 서로 사이가 좋았지만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죠. 그런 일은 주로 우리가 함께 외식을 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기 책임자분 계신가요? 책임자님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영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책임자를 불러주세요. 제 남자친구는 종종 식사나 여행을 함께 하러 갈 때 책임자를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나쁜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짜 싫었습니다. 만약 정말 불편하거나 서비스가 불친절해서 책임자를 찾았다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문제는 남자친구가 이득을 보려고 책임자를 찾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이 항상 다툼의 원인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오픈한 가게를 방문했을 때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영업을 하시면 안 되죠. 손님들이 왜 돈을 내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겠어요? 사람들이 왜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는지 그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오는데 왜 시간을 쏟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겠어요? 안 그래요. 너무 불쾌하네요. 내가 너무 둔한 건가?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걸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각했을 때는 서비스적인 부분이나 음식의 상태에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는데 내가 둔해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한마디로 순전히 제 욕심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자기야, 뭐야? 뭐가 문제야? 문제도 없어. 새로 오픈한 곳에서는 이렇게 해야 해. 손님들은 무서워할 수 있어서 안 챙겨줄 것도 더 챙겨줘야 해.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돈을 내고 먹는 것에 대우받을 수 있는 건 다 받는 게 좋잖아. 맞지? 돈을 쓰는 건데 대우받을 건 다 받아야지. 일을 크게 해야 이익을 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네, 아무 문제도 없었고 잘못된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가게를 새로 오픈한 것이었어요. 간절함이 있는 사장님들의 마음을 이용한 것 같아요. 너무 양아치 같은 행동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제 남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할 때면 더욱 발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하은아, 저기요. 뭐야? 갑자기 왜 그렇게 나가 사람 민망하게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밥 잘 먹다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자기야, 말을 해야 내가 사과를 하던가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그렇게 나아가 버리는 게 어디 있어? 사람 난감하게 하잖아. 오빠 같으면 밥이 넘어가겠어? 오빠,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아. 오빠랑 나랑 목숨 걸고 회사 다니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목숨 걸고 자기 장사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빠가 지난번에 우리 엄마 아빠 가게에서 선물 받아간 사람이랑은 지금 뭐가 다른데? 안 그래? 하우, 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랑 아빠한테서 상 받아간 그 여자랑 나랑은 다르잖아. 내가 어떻게 그런 여자랑 같아? 내가 뭐, 저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를 했어? 뭐를 했어? 안 그래,
그냥 서비스 좀 더 받은 거, 그거밖에 없어. 성격이 참 특이하다. 돈을 받든 서비스를 받든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사람을 고생시키고 갈취한 것은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그때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하든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거야, 치사하게 말이야. 제가 과장했을 수도 있고 오빠 말대로 제 성격이 특이한 걸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쨌든 쟤는 싫어요. 오늘은 오빠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요식업을 하는 것도 알고 최근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내 남자친구까지도 말하는 거야. 정말 싫어요. 제가 먼저 가볼게요. 밥 먹고 뭘 할 기분이 아니에요. 저가 잘못한 걸까요? 저는 남자친구의 그런 행동이 정말 싫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뻔히 다 아는 사람이 보란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실망감이 컸죠. 저때 저 싸움이 그 사람한테도 나름 큰 충격이었던 건지, 그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제 앞에서만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없는 곳에서는 아마 똑같이 했겠죠. 버릇이 있고 갖고 있던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바뀔 리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 자신도 자기 행동에 대해 많이 깨달아서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의 미래를 꿈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자연스레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인정을 받으며 만나왔던 분들이라 결혼을 허락받는 것이 하이패스급으로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상견례 자리도 그저 행복하고 훈훈한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7명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우리 하은이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지 생각했더니 어머니와 아버지를 반반씩 쏙 빼닮은 것 같아서 이런 것 같았네요. 보아요. 어쩌다 보니 제 아들과 딸이 다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자라나 보니 제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사돈일과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아니면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돈 총각에 대해 자랑하느라 정신없는 일이라 그런가요? 벌써부터 주변에서는 우리 사돈 총각의 여자친구가 있냐고 묻거나 없으면 소개팅을 좀 마련해달라며 다들 난리예요. 정말 지섭이와 비교하면 아직 멀었지만 어쩌다 보니 사돈 또한 이렇게 멋진 아들을 낳으셨으니 어찌나 대견스럽지 못할까요? 우리 집 양반 또한 지섭이를 칭찬하면서 날이 밝을 것만 같아요. 우리 예비 사위에 대한 칭찬 소리를 얼마나 자랑스레 다니나요? 물론 초반에는 상견례가 있겠지만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며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아빠의 표정은 평소와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며 칭찬을 하는 게 보기 좋으셨는데 이상하게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우리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빠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것을 풀고 우리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잠시 말이 끊긴 후 우리 아빠가 이야기를 꺼내셔서 한순간 모두가 집중했었죠. 그게 저에게 익숙한데 혹시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계속 생각해봐도 마치 우리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당신도 참, 만약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좋을 텐데요. 우리 집 양반인데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양반은 수탐스러운 사람인데 오늘 처음 뵙는데 어디서 배운 것 같다고 하셨죠. 이해해 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일을 종종 겪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제가 평범한 외모라서 그런 소리를 종종 듣곤 해요. 분명히 처음 보는데도 이상하게 쟤를 어디서 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많이들 계시는군요. 제 남편도 처음 데이트를 제안할 때 그랬어요. 여보, 당신 그때 기억하죠? 아, 왜 나를 버스 터미널에서 붙잡고 어디서 봤다며 그랬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밖에서도 꽤 로맨틱하다는 거 머리카락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머리카락은 봤더니
깜짝이었잖아. 맞네, 맞아. 아이고, 그래. 어쩐지 낯이 익었더랬어. 나를 만나면 이런 일도 있네. 응,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를 하는 아버지께서 테이블을 탁 치시면서 머리카락이라고 소리치셨어요.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산도 아닌데 메아리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니, 왜 그렇게 어머니를 쳐다보시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하은아. 우유빛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아들, 엄마 얼굴에 뭐가 묻었니? 내가 진짜 흔한 얼굴이나 한가 봐. 그래, 갑작스런 아빠의 행동에 모두가 당황해하고 있었지만 저희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고 노려보시기까지 했어요. 당연하겠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저나 엄마나 남동생이나 대체 왜 그러냐 아빠를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정말 모르겠냐고 말입니다. 엄마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술도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벌써 취한 거냐며 아빠를 나무랐죠. 어이구, 답답한 사람아. 머리카락. 머리카락 기어간다. 머리카락 말이야. 머리카락. 아빠는 연신 머리카락이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했지만 말이 막혀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무슨 말이야 하시다가 이내 깜짝 놀라셨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게 지금. 그러던 중 지섭이 어머님이 머리카락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까지 그 머리카락에 대해 타령하는데 전화를 받고 있던 남동생은 어떤 상황인지 참 답답했어요. 그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관해 계속 이야기를 하며 답답해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동생을 보며 마치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짖더니 그녀가 슬며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때 엄마와 아빠가 가게에 와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추태를 부렸던 아줌마가 있었어. 머리카락이 있잖아. 그 여자야. 취소병에 걸린 엄마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제야 CCTV 속 흐릿한 여자의 옆모습과 제 앞에 앉아있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그 당시를 떠올리면 몸에 소름이 돋네요. 이야기를 시작하니 왜 그렇게 내 옆에서 부모님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기가 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예비 시어머니가 왜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부르다. 안절부절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어쩌면 좋을까요? 그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침묵이 지속됐는데 그러다가 아빠께서 정말 조용히 휴대전화에서 사진 한 장을 찾으셨고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신 후 나지막하게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셨어요. 맞나요? 왜 그러셨나요? 아빠의 한마디가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온다는 걸 저때 아빠가 한 말 한마디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의미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느꼈을 겁니다. 그 무거운, 복잡하고 여러 감정이 섞인 한마디라는 말이에요. 아빠의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의 남편과 당신 아들을 번갈아 살펴보더니 핸드폰을 아빠 쪽으로 민 것이었어요. 사돈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체 이제 몇 마디나 하시려는 건지. 아무리 애들끼리 사이가 좋고 우리도 서로에게 애들로서 새로운 며느리로 마음에 들어하게 호감을 느끼는 것인데요. 상황이 어떤지를 말하더라도 이 정도로 행동하는 것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시키겠다고 만난 자리에서 머리카락이라도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 정말 기분이 나빠지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아이들을 결혼시키겠다고 모인 자리에서 이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죠. 그렇지만 대체 왜 그러셨는지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도망가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당당하셨으면 도망가지 않으셨어야죠. 처음에 하신 대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셔야 됐던 게 아닐까요? 이 말에 예비 시아버지와 제 남자친구는 왜 그러시는지 물어봤고, 우리 부모님은?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그 상황은 예비 시모가 부모님 가게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상놈짓을 부리는 장면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후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셨죠. 만약 아빠의 휴대전화에 그 CCTV 영상과 사진이 없었다면 우리 부모님은 처음 보는 예비 사돈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들로 오해받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연한 일이지만 우리 아빠의 핸드폰에 증거가 있어서 진실을 입증할 수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아버지와 제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예비 시아버지는 하이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신 내심이더니 남자친구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발뺌을 했어요. 아니, 증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할지요? 이게 무슨 증거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러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옳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원참, 이거 보세요. 사도, 이거 정말 실수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애들을 결혼시킨 후에 제 얼굴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요? 그래요. 그렇게 나오신다면 우리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결혼을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만약 오해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겠죠. 그러자 우린 일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끝없이 발언하자 결국 우리 부모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저도 조용히 일어서 부모님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어 두렵고 슬프고 답답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내 부모님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예비 시어머니인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무심코 상황을 수습할 수 있어 상견례 자리를 이어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서둘러 우리를 따라와서 제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부모님을 붙잡기도 했어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정은 들었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나쁜 행동이 드러나면서 머릿속으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음과 머리가 따로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눈물을 머금으며 남자친구를 떨쳐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도, 제 남동생도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던 중에 결단을 내리게 되었죠. 우리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 나랑 오빠랑 결혼 못해도 못할 것 같아. 어머님이 그러신 걸 다 알게 됐는데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뻔해요. 알게 된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전과 같이 진심이 없고 그리고 나 그렇게 결혼하면 우리 엄마 아빠께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아서 평생을 살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는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오빠를 예전과 같이 좋아할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의문이야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 오빠.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하준이 예전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빠가 예전과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는 예전에 우리의 관계가 오빠와의 관계와 우리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어머님의 관계가 좋았다고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정말 아니다고 느껴져 미안해. 도무지 자신이 없었어요. 이 사람과도 그의 가족들과도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명확해진 상황에서 그냥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무리한 결혼을 강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지만 돈만이 그 현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를 알았으나 그걸 무시하고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의 입장은 역시 저와 달랐어요. 그래,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엄마는 엄마인 거고 나는 나야? 아니야, 내가.
내가 엄마랑 똑같은 것 같아서 나는 엄마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 너는 나를 더 잘할 것 같아?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그 자리를 잊고 집에 와서 아빠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 우리 결혼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장인과 장모님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하셨어. 아, 이거 진짜 아니야. 엄마랑 내가 따로 있는 거잖아. 어머니랑 오빠랑 다르겠지? 그런데 오빠님이 그러셨다는 걸 알고 나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어. 나랑 오빠랑 이렇게 끝나는 게 쉽지 않아. 그런데 자꾸만 오빠와 어머니가 겹쳐 보여. 아, 오빠가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게 했구나. 오빠가 어머니를 닮아서 말을 했겠구나. 그런 행동을 했구나. 자꾸 그렇게 오빠가 어머니랑 겹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분명히 우리 결혼해서도 잘 못 살아. 이거는 오빠도 알고 있잖아. 우리 아직 젊고 오빠도 나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을 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하자. 나는 그렇게 나를 붙잡는 그 사람을 뿌리치고 뒤돌아섰습니다. 거기서만 끝났다면 어쩌면 나와 그 사람의 연결은 씁쓸함으로만 남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구나. 사람은 참 좋았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굳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엄마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너 다른 남자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핑계로 내게 헤어지자고 했거든.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은아, 너 없이는 진짜 못 살아. 나는 너 말고 누군가와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행복해지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탁해. 얼굴 좀 보자. 오늘 죽는 줄 알았어. 유서에 내 이름을 적을 거야. 내가 나를 죽이겠다고 내가 내 이름을 남길 거야. 너희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됐어. 엄마는 내 결혼을 망쳤다고 아빠는 화를 내고 있어. 너랑 내 부모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탄나게 됐다고 생각해. 저런 메시지를 보내며 그 사람은 점점 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되다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시모는 우리 부모님께 연락하여 당시 우리가 크게 실수하여 이혼을 하게 된 사실을 언급했고 결혼을 이루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게 앞에서 분신을 떨거나 협박을 가하겠다고 말했죠. 이후 저는 그 사람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예비 시모에 대해 이전했던 합의금과 가게 이미지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때 사랑했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 최악의 기억으로 남는 것은 주저함이나 타협의 여지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도 정의는 승리했다고 저희 부모님은 법정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게 사과하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돌아갔어요. 그 후로 저도 내 삶을 다시 찾았죠. 제 파혼 예약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파혼을 결정했는지 주변 친구들이 그것을 지지했던 이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한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해서였거든요. 인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저의 인연이 있다면 마침내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제가 좋은 소중한 것을 끌어내리되어 인연을 기다리며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